네, 2025 진학 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오상고 박정준입니다. 어, 별건 아닌데 강의할 때 자꾸 저희 학교 전경 사진을 가끔 보여드리는데 뭐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요. 자꾸 경기도 오산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소리를 거의 20년째 듣고 있어서, 그 경기도 오산에 오산고가 있는데 그 학교도 매우 좋은 학교인데 저희는 서울 오산 고등학교고요. 1907년에 개교해서 올해 117년 된 학교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 국사 배우실 때 최초의 민족자본학교로 오산학원 배우셨던 그 오산학교고요. 아실만한 인물은 김소월, 백석, 함석헌, 조만식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해방 전에 되게 좋았던, 해방 이후에는 그냥 피난 내려온 가난한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한강변에 있는데 13,000평 정도 호텔 부지인데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는 한 학년이 400명, 450명 규모였는데 올해 저희가 130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공동학군이어서 아이들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어서 매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130명 중에 축구부가 20명, 사격부가 4명, 3학년 때 직업반 한 반을 만들면 저희가 수능 치르는 아이들이 80명대 학교가 거의 10년 사이에 되어버렸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뭐 남산이랑 이태원 아랫게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그 학교가 한강변에 있어서 그런지 1년 내내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을 해서 저도 일요일 날 아이유가 온다고 해서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생님들이 아실 만한 드라마는 그의 우리는 이나 보건교사 아는요? 뭐 그런 드라마 영화를 계속 어쨌든 찍어내고는 있습니다. 올해 이제 아마 고3 담임을 하시게 될 건데, 뭐 전형상의 일정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능 11월 셋째 주에 보는데 이제 날짜만 11월 14일로 바뀐 걸 빼면 나머지는 전반적으로는 전년도와 일정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어쨌든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하고 나면 12월 중순까지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충원 합격 마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정시는 1월 초에 접수해서 2월 초에 합격자 발표하면 2월 20일 전으로 충원 합격 통보 마감한다라는 거, 뭐 큰 틀에서의 일정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대학별 시행 계획 들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살펴보면 수시 정시 규모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다. 전형 방법은 일부 변화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서울의 상위권대 같은 경우는 수능 어느 전형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대나 한양대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올해는 수시든 정시든 어쨌든 수능 경쟁력이 입결을 좌우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에서 교과 평가 반영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의예과 정원이랑 무전공 선발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저게 강의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이제 진행 중인 얘기였는데, 어쨌든 무전공 입학이 대학별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거의 140억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부터 다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의대 정원도 갑자기 또 늘리겠다는 발표를 해서 그게 어쨌든 올해 수시와 정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약대 입학했던 애들이 의대 정원이 확대되니까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역 인재가 그만큼 또 늘어날 때 단위 학교별로 기존의 의대 자원이 아니었는데 이제 의대 자원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가 그렇게 보내야 되는 군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애들이 적어도 학교별로 4-5명 정도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친구들이 예전에는 성대 공대부터 연고대 내지는 서울대 일반 전형을 노렸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의대 자원으로 빠져버리면 수도권의 어쨌든 중상위권 대학부터도 입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그러니까 올해 담임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분은 전년도의 입결을 무작정 믿고 지원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점. 뭐 예상은 하지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지원들이 꽤 많아질 거다라는 점이 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재학생 숫자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13,0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전형별 묘직 구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즉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기존과 똑같은 거니까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논술은 논술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덜 받을 걸 대학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몇몇 대학들은 모집 인원을 유지하는 선 최소한으로 줄이는 선으로 갔다면 고려대나 상명대라든가 뭐 몇몇 대학들이 논술을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발 인원 자체는 약간 늘어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명대도 논술 예시 문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교과형 논술로 다시 들어올 예정이고 국민대도 논술을 다시 건드리고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논술 전형은 이제 단위 대학별로는 모집 인원이 유지되거나 다소 축소될 수는 있지만 새롭게 논술 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진학지도에서는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수가탐 필수 지정 폐지 대학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 쪽 아이들이 사탐으로 돌린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수학에서의 미기라든가 과탐의 중요성은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 폐지 자체는 교육부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연계열로 진학할 때도 선택 과목에서의 제한 사항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됐는데 어쨌든 의대들이 지역 의대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워낙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 이제 내신이 의대 정원 지역 의대 정도를 갈 정도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노릴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의 수능 경쟁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 떨어진 아이들은 결국엔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불합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어느 지역 의대든 간에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달성이 안 되면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점을 학생들한테 계속 인지는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100분위 평균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대 정원 확대 효과는 지역 인재 규모가 어쨌든 확대돼서 합격선이 다소 내려갈 수는 있다. 수능 최저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원 자체가 확대되는 규모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내신 1등급 중후반이 변수가 좀 있을 것 같고 상위권대 교과 전형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입결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의대 가는 애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원이 의대로 더 많이 쏠렸을 때 서울의 상위권대의 공대 입결 하락이 어느 정도는 예상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두 장 정도는 공격적 지원을 해보는 것도 가능한 애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은 단점인데 대신에 약간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를 미리 짐작하고 쓰기는 어렵겠지만 전체 6장을 쓰게 되니까 그중에 한두 장 정도는 약간 아이들한테 이건 도전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카드가 조금 더 생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될 거고 전반적으로는 상위권 공대를 포함해서 의대까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때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수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장 수도권에서 20% 무전공 선발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는데 유형 1으로 비율을 어느 정도 이상을 지켜야 예산을 받기 때문에 대학들이 유형 1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고 지금 각 대학의 포럼이나 이런 데 참여해 보면
2028 포럼인데 2028 포럼보다 의대랑 지금 무전공 입학이 대학은 당장 다급하니까 주제에 안 맞게 적어놓고 토론하는 경우들이 각 대학 설명회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예전에 학부제처럼은 굴리지 않으려고 대학이 어쨌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냥 학과만 모아놨더니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고 선배 후배 관계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경험을 대학들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걸 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고,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에서 대부분 선발하려고 하고 일부 모자란 것들을 유형2로 바꿀 때는 교과나 논술에서도 일부 선발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학별로 요강이 확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학별로 무전공 선발 계획을 발표한 대학들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한양대가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를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여러 사정관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는 아마 저게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닐 거다. 협의를 해서는 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책적으로 아마 밀었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8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정원을 줄여버렸거든요. 그런 걸 무전공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과 위주로만 정원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서 무전공한 애들이 자유전공으로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어차피 제일 인기 있는 학과로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아무리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정원이 반으로 주는 걸 그대로 놔뒀을 거냐 해서 이제 아마 협의 없이 했을 거다. 근데 오히려 인기학과를 줄였기 때문에 흔히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학과는 정원을 한 명도 안 줄였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근데 이제 나머지 대학들은 전반적으로는 고대나 성대 방식을 따르는 게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상관없이 그냥 n분의 1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희생해서 정원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학과들은 정원을 뺏겼다라고 생각하겠죠. 자유전공 이후에 이제 전공 선택을 할 때 그 학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전공을 선택할 때 학점이 잘 나와서든 조건을 충족해서 인기 있는 학과로 간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상위권대에서는 또다시 이탈할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 무전공 선발을 추진했을 때의 영향력은 그냥 이건 다 예상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 선택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부분은 일부 있기는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형별로 모집 단위별로 대학마다 어떤 정책으로 인원을 줄여서 얘로 가져갈지에 따라서 인원 변동이 생길 거고, 그러면 전형별로 또 전년도 입결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이미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도 대학별로 그 학부의 선호도가 다 달라요. 자유전공학부가 전체 모집 단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입시 결과를 내는 대학도 있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원 확대가 됐을 때 그런 자유전공학부는 인기가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냐를 미리 짐작하고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과보다는 대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성이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정시에서는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기존에도 유리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학부 선발했을 때 90% 이상이 다 자연계 애들이거든요. 어차피 인문 쪽 애들의 합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유형1을 선택했을 때는 인문계 애들이 자유전공을 노리기에는 점수가 상당히 부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에 들어오면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자연계열에서 지정을 유지했고, 연대는 추천형의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오히려 신설했습니다. 문과가 2합4, 이과가 2합 5입니다. 어제 수정해 놨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가 논술이 부활했고요. 근데 논술 전형이 아니라 최저 전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최저를 너무 높게 설정을 했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4합 8이 아니라 훨씬 더 높죠. 제가 볼 때는 경영학과는 최저를 맞으면 정시에도 갈 것 같이 걸어놨습니다. 근데
대학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유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전형 중에 어쨌든 폐지해서 운영 안 하고 있는 전형이 유일한 게 논술 전형이어서 논술을 부활시켰는데 처음에는 오랜만에 다시 하는 논술이어서 논술고사 자체의 변별력을 채점까지 포함했을 때 대학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최저를 세게 걸었고 향후에 완화해 나가겠다가 계획이라고 밝히기는 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아서 그냥 최저를 그냥 높여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상명대가 논술을 85명 신설했는데 교과형 논술이고요. 예실문항을 출제하는 데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전부 다 어디에 맞췄냐면 가천대 논술의 완전 유형이랑 난이도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교수님들이 나름 되게 자존심 상해 했는데 입학처의 요구가 가천대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된다 였어요. 그래서 교과형 논술 볼 대학이 인원은 적지만 어쨌든 한 대학이 더 생기기는 했다. 아직 그 가천대 교과 논술에 접속사 끼워넣기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국어 문제 접속사 끼워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성이 없어졌을 때 한 3.5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아이들 중에는 어쨌든 교과형 논술을 충분히 노릴 만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군들을 조금 더 잘 챙겨 놓으실 필요는 있겠다.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다가 수능 최저를 적용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에 성대 만났을 때 학생 수도 줄고 하니까 올해는 몰라도 내년 전형 계획 세울 때나 2028 이후로 가면 교과에서의 수능 최저는 학생 수 급감하는 거에 따라서 거의 영역별로 1000명, 2000명, 3000명씩 등급 받는 아이들의 숫자도 같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하나 정도는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전 교사의 의견이었는데, 성대 입장은 한양대도 새로 만들었고 지금 한양대랑 똑같은데 우리가 한양대보다 더 내릴 수는 없다가 대학의 입장이긴 했습니다. 유아여대가 교과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걸로 바꿨고, 시립대는 학종 확대했고 과기대는 오히려 학종을 축소하는 등의 일부 대학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지원 경향성이긴 한데 대교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40만 건은 넘어가는 경향성 추정 표본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내신이고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에 파란색이 종합만 6장 쓰는 애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교과를 섞어서 쓰는 아이들, 그리고 교과 6장 쓰는 아이들까지의 지원 경향성을 보면 확실히 앞자리 내신이 1인 아이들, 그래서 그래프에서 1에서 1.5, 1.5에서 2.0 사이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는 교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내신 구간에서도 육학종 전략은 지금은 그렇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학종이 그렇다라고 해서 변별력 있는 학생부나 그 안에서 보여지는 학교생활 충실도든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 능력 이런 걸 아예 안 보고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도 아니고, 아니면 뭐 그냥 블라인드 이후에 뭐 특정 학교 군만 보고 뽑아대는 전형은 어쨌든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 전형에 비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육학종 전략은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 제일 그래도 힘들 만한 구간은 제 생각은 2.0에서 4.0 사이 구간이거든요. 누적된 인원도 많은데 저 중에는 수능 최저가 나오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2점대 특히 초중반의 아이들은 본인의 내신 성적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아이들의 욕망과 실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이 부딪히는 구간이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저 아이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건 너무 성실하고 예쁘고 말도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고 해서 쟤를 대학을 꼭 붙여주고 싶은데 그런 애일수록 내신에 비해 수능이 안 나와서 전략을 세워주기 어려운 아이들이 꽤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구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서 이제 종합이 늘어나는 건 교과 전형의 입결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니까 내 내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대학은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아이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면 그 아이들도 소신상향을 할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교과 전형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이제 육학종의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상담할 때 오히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신이 좀 좋은데 3, 4, 6을 지나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진 아이들은 예전이면 방학 때 상담만 받으러 다니고 자소서 쓰느라 방학을 다 보내고 나면 9월 이후에 자습을 줘도 공부 안 하고 뭐 면접 준비한다 뭐 이러면서 수능 때까지 아예 공부를 놔버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6장 중에 한두 장이라도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육학종놀이고 사실상 3학년의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재수한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내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정시까지는 아니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달성까지는 특정 영역을 상담 때 좀 찝어주더라도 이 영역 안에서라도 승부를 최대한 보게 만들자라는 걸 3월부터 계속 주지시켜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4에서 한 5.5등급 대학생들은 반대인데 저 아이들이 교과 중심으로 쓰는 이유는 저 아이들이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대부분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더 높은 대학이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때도 교과전형 위주로만 그냥 봐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 아이들은 생각보다 6장 중에 3, 4장 합격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합격 가능성을 놓고 지원을 하니까. 근데 저 아이들 풀에서는 저는 진로 선택 과목의 A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3학년 학기 초에 특히나 3학년은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 안에서의 성실성이나 원점수를 보여주면 저 4에서 6등급 대 구간의 아이들 중에 학생부가 너무 좋아라고 할 정도의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진로선택 과목군 안에서라도 성실성을 보여서 이 아이가 학교생활 충실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선생님들이 보실 때에는 생각보다 학종으로 합격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 학생부지만 대학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내신풀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학교생활 충실도가 매우 높은 아이구나라고 판단해서 2에서 4등급 대 구간은 오히려 내신을 극복하고 학종으로 합격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긴 하잖아요. 교과형 학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학이 변별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동점자 발생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종도 학업 역량 반영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4에서 6등급 대 구간 아이들은 생각보다 내신 한 등급이나 뭐 2등급을 뒤집고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신 상위권자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은 적더라도 5.5등급 대 아이들이 4등급 대 초반 애들이 합격하는 대학에 교과로는 지원조차 안 되지만 학종으로는 지원하고 합격하는 걸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한테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충실도를 요구하는 게 학년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 아이들이 분발해줘야 3학년 때 몇 안 되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의 표준 편차가 유지됩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에 손을 놔버리면 상대적으로 학종에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조차도 표준 편차가 벌어진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학교 알림이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강의에서 지역별 자료를 다 붙여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저랑 대교육 파견교사였던 김창국 선생님이랑 그 학교 알림이에 있는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다 긁었거든요. 근데 올해 학교 설명회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부모가 저희 학교의 표준 편차를 알고 왔더라고요. 근데 학원에서 하는 설명회에서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표준 편차를 다 볼 수 있으니 표준 편차를 보고 들어가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설명회를 들었대요. 근데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 중학교 학부모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그 고등학교에 3년치 표준 편차를 다 보고 와서 질문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다 긁어놓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기재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준 편차 순으로 입결이 좋아요. 학종은.
그러니까 뭐 그거는 학교 유형으로 따졌을 때 자사특목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중에 서울자사 중에 제일 지금 밸런스 좋게 가고 있는 게 선덕이나 배재 같은 자사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은 자사되기 전에 대부분 학력이 아주 좋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때나 학종 때 그쪽으로 대학을 진학시켰다가 자사로 돌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요즘에도 수시정시가 인원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는 입결이 나오고,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정시 중심으로 굴러가는 자사고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 학교들은 표준 편차를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래서 막 20 넘어갑니다. 근데 좋은 자사고들은 표준 편차가 막 11.5, 12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이미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표준 편차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을 다 떠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물투 시험 문제를 프린트물 주고 거기서 그대로 내겠다라고 해도 평균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3학년 때 있잖아요. 시험 기간조차도 공부를 안 하고 한 번으로 찍고 자는 애들이 늘면 어떤 기술을 구사해도 표준 편차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3에서 한 5.5등급 대 아이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든 진로 선택 과목이든 3학년 안에서 내신에서의 학교생활 충실도를 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해야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도 그 덕에 적어진 표준 편차로 인해서 이 학교는 마지막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고 중위권이 되게 탄탄한 학교구나 라는 이미지를 학종평가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에서 4등급 대 아이들은 오히려 수능을 더해서 최저 있는 교과를 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필요한 거고, 4등급 때 이후부터는 교과 중심으로 애초에 쓰게 돼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 둘이라도 껴넣을 수 있는 환경을 3학년 1학기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 지도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결은 교과가 좀 더 떨어질 건데 전년도 입결만 놓고 보면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건 사실이죠. 한양대가 1.3인 건 최저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최저가 생긴 한양대는 일부 유명한 인기학과를 제외하면 성대랑 약간 짝을 맞춰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죠. 입결이 내려가긴 할 거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경희대와 고대를 보시면 2023 때 어쨌든 경희대가 1.6이고 고대가 1.7이었던 이유도 경희대는 이하 모여서 수능 최저 달성하기가 쉬웠고 고대는 어려우니까 이제 내신이 뭐 1.23에서 1.567, 2.0 이런 식으로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대로 입결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서울대부터 경희대 정도까지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교과 전형은 경희대 정도까지는 같은 내신의 입결인데 최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바뀐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숭실대가 최근에는 어쨌든 아이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대학임에도 광운대가 입결이 더 높은 건 광운대가 교과에 최저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노리는 건 사실상 너무 본인의 내신에 비해서는 아이들 입장이나 교사 입장에서도 몇 없는 우수한 자원을 되게 낮춰 쓰는 느낌이 들게끔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거품이 사실은 올해는 조금 빠져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내려갔고 종합 전형 경쟁률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거품이 빠진 것도 있는데 저 정도로 인플레가 심할 때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풀이 저희처럼 아까 말씀드린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6까지 다 해봐야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풀이거든요. 2.0이면 저희 전교 10등 안에 드는데 그 아이가 광운대 교과 쓰라고 할 때 쓸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최저가 안 나와도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라면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의 이 지원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학기 초부터 강조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성대처럼 어쨌든 졸업생이 지원하지 못하는 교과 전형에 교과 전형이 재학생이 100% 합격했다라고 할 때 작년 재작년 다 자사특목고 아이들의 합격은 0명이었습니다. 어쨌든 교과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고, 내신 한 1.7 정도 되는 애가 자사고 학생이면 성대 추천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고3 강의지만 2028 이후가 됐을 때는 저 재학생 유형에서 자사 특목 비율이 생각보다 크게 늘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130명 규모면 2028 때 1등급을 맞는 애가 산술적으로는 10%니까 13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자사들이 350명에서 4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는 35명이 올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판이 어쨌든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교과 전형도 일반고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은 지금 모든 학원이 플랜카드가 다 똑같습니다. 이제 자사고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가 다 된다. 그래서 자사고 특별반 모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는 어쨌든 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데 최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저걸 손을 놔버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점을 아이들한테 꼭, 그러니까 수시에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수능이 필요한 건 알지만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저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고, 한양대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조사했을 때 그냥 서울의 평균이 보통은 재학생 대 N수생 비율이 3대 7이거든요. 한양대랑 성대는 가끔 2대 8이 될 때가 있어요. 정시에서 재학생 대 N수생 비율이. 근데 한양대 입학처에 방문했을 때 재학생 대 졸업생 비율은 3대 7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 상단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 그 30의 재학생의 학교 유형은 어떻게 되냐를 안 밝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가서 그걸 밝혀라라고 요구했을 때 대학이 말해준 데이터가 나름대로는 가히 충격적인 거죠. 30% 중에 23.6%가 자사특목이에요. 그럼 한양대가 1100명 모집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쉬우라고 1000명 모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재학생은 300명밖에 못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국에 1600개인데 1600개 고등학교에서 한양대 갈 수 있는 애가 6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2학년 때까지 스코어가 좀 나왔던, 지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2학년 때까지 거의 뭐 그래도 의대 최저 정도는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스코어를 냈던 애들이 수능 가서 무너지고 오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잘 지키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많은 아이들이 본인이 냈던 스코어보다는 수능까지 가고 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할 때 아이들이 더 분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한 거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EBS에서 논술을 한 5년 정도는 강의를 했는데 방송 경고를 2번 받았거든요. 근데 공식은 아니고 그냥 PD한테 구두 경고를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경고가 딴 게 아니라 제가 원래 50분 세 타임이 한 대학 해설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이 한 대학인데 50분 동안 제가 논술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12번인가 했대요. 그래서 논술 강사가 강의 내내 논술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논술은 왜냐면 교육부에서 12개 대학 감사했을 때는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2.4%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2.4명만 붙어 와요. 근데 문제는 그 2.4명 중에 70%가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 현실적으로 교과 안 되고 종합 안 되고 정시 위주로만 생각할 때 수시를 아예 안 쓸 수 없으니까 6장 중에 1장을 노린다의 카드로 매우 적합하냐라고 할 때는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능 스코어가 나오지 않는데 수리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당장 논술을 하지 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수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안 되는데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경고였고, 두 번째는 제 담당 대학이 고대, 서강대, 중앙대, 건대, 인하대였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5개 대학 정도를 맡게끔 돼 있어서. 근데 인하대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가끔 선생님들도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교실문 열고 나갈 때 애들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나 혼자 오늘 수업 좀 찢었는데 이런 느낌을 혼자 간직하고 나올 때가 간혹 있잖아요. 유독 잘 되는 날이 하루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은 강의가 너무 잘 돼서 거의 한 49분 정도의 강의가 딱 끊겼어요. 그러면 1분만 클로징 멘트를 하고 끝내면 되는데 느낌에 말도 한 번도 안 절었던 것 같고 전달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분 동안 얘기하는 거에 흥분해서 혼자 인하대였는데, 인하대가 수도권 애들한테는 술 마시는 걸로 성지거든요. 인하대 후문이 유명해요, 술값 싸기로. 왜냐면 가면 서울에 3, 4만 원짜리 하는 과일 안주가 인하대는 그냥 기본 안주예요. 탕수육 5천 원짜리 시키면 중국집 탕수육 대짜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동네예요. 그래서 서울 애들이 맨날 돈 없으면 인하대 가서 술 먹고 막차를 놓쳐서, 그때는 찜질방이 없으니까 아침까지 차라리 먹자 해서 지하철 새벽차 타고 돌아오는. 근데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났는지 장황하게 이렇게 풀진 않았지만 결론은 꼭 인하대 논술로 합격하셔서 인하대 후문에 있는 맛있는 술간 안주를 마음껏 드시라라고 했다가 방송 중 음주 조장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술의 정시로 가는 전략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서울에 요즘에 강남 애들이, 뒤에 학종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학종이 예전에는 사실은 교사도 많이 괴롭혔고 아이들도 사실은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하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학생부 기재량도 많이 줄었고 미반영 요소도 늘었고 자소서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쓰기가 너무 쉬운 전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정시 중심으로 노리는 아이들의 전략이 논술의 정시였다가 최근에는 학종의 정시로 바뀌었어요. 학종은 그냥 어차피 특별히 노력 안 하고 여름방학을 자소서 쓰는 시간으로 쓰지 않아도, 또 그런 학교들은 표준 편차가 되게 작아요. 거기다 이제 스펙으로 변별될 만한 요소를 아주 많이 만들기 어려운 정도의 학생부가 되니까 그냥 써서 붙었던 선배를 되게 많이 보는 거죠. 본인들이 볼 때는 별 스펙이 없는데 선배들이 붙어온 경험한 걸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생각보다는 종합 더하기 정시 전략을 되게 많이 노리고 있다라는 점도 지도하실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교과 성적의 수능 최저 중심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 일부 대학이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과 비율은 다소 증가했고 지역균형은 모집 인원이 일부 감소했습니다.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연계열 수능 응시 과목 지정 해제 대학 증가했고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대학 증가했습니다.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건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다 보면 그런 학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 학생이 처분을 받은 게 있으면 이게 대학마다 처리하는 게 대학 안에서도 전형별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요강을 확인하도록, 잘못 지도하면 지원 자격이 없는 대학의 교사가 아이를 추천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서 흔히 많이 그런 학생을 보게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에는 대학을 좀 추려줄 때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교협에서 이제 배포하는 공통 PT에서 이제 몇 장을 따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공통 PT를 계속 제가 참여해서 만들었어서,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 생각보다 대부분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일부 대학이 면접을 본다든가 일부 대학이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든가 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나 정성평가를 하는 대학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성평가 처음 도입될 때 성균관대를 예를 들면 너는 학생부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되게 좋으니까 정성평가 20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다소 모자라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상담을 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성균관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정성평가 대학은 충원률까지를 고려하면 정성평가 영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맞는 거예요. 정성평가 영향력을 고려한 상향 지원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고대는 조금 달라요. 고대는 실질 반영 비율은 20%인데 정성평가의 실질 영향력이 40에서 50%. 생각보다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뒤집어져서 올해는 고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을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다른 대학에 비하면 정성평가 영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있는 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어느 정도의 소신상향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대학은 경희대조차도 20% 정도의 영향력이래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충원율까지를 고려한 최종 합격된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땐 영향력이 거의 미미. 그래서 대부분의 정성평가 대학을 상담하실 때 이거를 서류평가에서의 유리할 수 있음을 근거로 상향 지원하는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된다. 고대만 제외하고. 그래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주대라든가 목포대라든가 새로 들어온 대학들의 경우는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를 못했는데, 몇몇 대학은 이제 지원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사실 입학처에 한 번씩은 문의 전화를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일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밝혔으니까. 그래서 교과목 반영 방법이 아시겠지만 다 다르고,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런데 저 비율들이라든가 뭐 몇 과목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센진학을 통해서 아니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을 쓰는 협력학교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학별 환산점을 전부 다 만들어 주니까 어느 대학이 어떻게 뭘 한다라는 건 사실은 굳이 구분해서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대학별로 어쨌든 아이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이니까 여러 대학을 좀 검색을 좀 더 폭넓게 해주시는 게 교과 전형은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바뀐 거는 연대랑 한양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색깔 표시가 다르게 돼 있는, 기존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가 신설된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이거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과 적용되지 않는 대학, 내지는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과 제한이 없는 대학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1순위 타겟 대학은 인원이 제한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노리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실질 경쟁률도 더 낮고 충원율까지 고려했을 때라면 내가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높다 라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추천 인원도 적용되지 않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대학들은 되게 위험한 대학들인 겁니다. 어쨌든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추천 인원도 제한되는 것부터, 그 다음은 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이요. 그런 식으로 약간 같은 레벨 안에서 어느 대학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냐를 기준점을 좀 상담을 하실 때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도 일부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 면접은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죠. 대학이 이미 약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제를 공개한 다음에 실시하는 경우들이 많고, 가천대, 명지대, 이화여대는 일부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긴 하지만 학종처럼 꼬리 질문 달아가면서 애를 애먹이는 면접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면접은 아이들이 크게 뭐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연습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면접의 변수를 아이들이 되게 은근히 시기에 따라서 크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 전형 면접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가 몇몇 대학은 감점이고 몇몇 대학은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고 지원 불가 대학도 있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도 있고 교과 전형에서의 조치가 있고 종합 전형의 조치가 또 대학별로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도하는 학생 중에 거기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때라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이들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는 있겠다. 2023 합격선 계속 상승 경향성 보였고 합격자 등급도 계속 올라갔고, 근데 이게 올해 경쟁률이거든요. 올해 경쟁률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다라고 보입니다. 이전까지 너무 경쟁률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학별 선호도가 예전보다 훨씬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별 학과별 선호도가 되게 뚜렷해집니다. 이건 학종에서도 보이는 경향성인데, 저는 예를 들면 성균관대가 재작년에 빵꾸난 학과가 한 2개, 3개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도 4개 정도 펑크 났습니다. 근데 펑크난 학과인 걸 아는데 애들을 설득해서 쓰려고 하면 애들이 안 써요. 비선호 학과라고 안 써요.
복수 전공, 이중 전공, 다전공, 전과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요즘 아이들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면 지원하고 비선호도가 높으면 갈 수 있다 그래도 대학을 높이는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상담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세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애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막 높은 대학만 보내는 게 좋은 진학지도임은 아닌데 생각보다 대다수의 대학이 전과도 자유롭게 풀어놨고 복수 전공이 정말 자유로운 시대에 지금 학과를 특히 교과 전형에서 고집하는 건 되게 미련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대학만 높이는 게 능사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 인문 쪽에서 제일 원했던 인재상이나 학과가 철학과였던 거 아세요? 삼성의 꿈은 애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과 애들이 전공을 하고 오면 회의할 때도 그렇고 발표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토론할 때도 얘네가 베이스가 너무 좋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정말 잘 낸대요. 근데 문제는 그 철학과 애들 중에 뭐 경영경제 쪽 복수 전공을 했거나 통계 복수 전공을 했거나 해서 복수 전공 안 하고 철학과만 하고 졸업한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는 교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학과가 농생명이거든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 설명회 갔더니 서울대 교수님이 끝나고 남으셔서 대학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이래요. 농생명대가 기업 지원금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학부모들은 농자 들어가면 농경제든 농생명이든 다 부모 세대에서는 그게 선호학과가 아니었고 지금 미래사회에서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극과면 지원 안 할래요 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기는 하거든요. 서울대 농경제 나온 애들 중에 90%가 은행 지점도 아니고 은행 본점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자경 쓰면 고대 안 쓰겠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식품자원경제에 나온 애들의 되게 많은 아이가 외교통상부나 뭐 자원 관련된 걸로 공무원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가는 비율이 되게 높은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전히 상경계열이라든가 뭐 정치외교나 아이들은 거꾸로 미디어처럼 유행하는 거 아니면 사실은 생명공학과인데 특성화시켜서 의자만 붙여도 입결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근데 의생명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이 기업에서 취업할 때는 그렇게 선호하는 학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좁대요. 특성화시켜서 배우는 범위가 너무 좁아서 기업에 와서 훈련시켜도 훨씬 더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의생명 나올 거면 똑같이 의학 뭐 제약회사에서 제품 영업을 하든가 연구소에서 일하더라도 그냥 생명공학 나와서 생명공학 베이스가 있는 애를 훈련시켜서 연구시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 그냥 인기처럼 유행처럼 인기 있는 학과를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에 가서 본인이 재밌게 할 수 있는 학과거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학과에 복수전공 트랙을 어떻게 짤 건지까지에 대한 설득을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과를 조절할 때 아이들이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갑자기 저는 지금은 아닌데 한 6, 7년 전쯤에 남고인데도 경제학과 가는 애인데 대학을 하나 높이는 대신에 사회학과로 돌리자 학종을 제 눈으로 볼 때는 경제보다는 얘는 사회학과가 훨씬 더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경제적 효과라는 말만 몇 개 주제 탐구에 붙어 있는 거지 제가 학생부를 읽었을 때는 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많은 애로 읽혀서 대학을 높이는 대신에 학과를 한두 개만 사회학과로 돌리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울었어요. 내가 경제학과 가려고 스펙 만들려고 3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 같다고 그랬고 내가 아니 고대를 내신이 2.2인데 고대를 상향 지원해서 쓰는 건데 이게 왜 너를 무시하는 건지. 근데 그 아이의 최종 결과는 경제학과 다 떨어졌고 성균관대로 끝냈거든요. 근데 고대도 나중에 다음에 가긴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미리 얘기 안 한 부분이 아무리 설득력 있더라도 대학 정할 때 담임이 얘기하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게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3월부터
전형별로 특히 교과 전형에서 과 고집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걸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좀 조종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놓으면 적어도 이제 아이는 담임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아니까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상담 시기는 7, 8월에 이어지겠지만 밑작업이 어쨌든 모의고사 볼 때 이후라든가 지필고사 본 이후에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선생님들이 상담 기간 동안에 좀 더 수월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가는 거, 그리고 서류 면접 평가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 지원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그냥 저 기준으로 지원을 대학을 탐색하고 지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먼저 결정 안 하고 저는 항상 교과 전형을 먼저 픽스해 두고 이후에 종합 전형을 찾아요. 종합 전형을 먼저 고르고 나면 교과 전형으로 안전판을 만들 때 간극이 커질 경우에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먼저 밑작업을 해서 2장을 쓸 건지 3장을 쓸 건지 쓴다면 어느 대학인지를 정해놓고 그 바탕 위에 고대학보다 약간 소신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학종 상담을 이어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순서로 했을 때 다 잘 나갔다가 제시하는 교과 전형 대학은 애가 안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안 쓰면 학종은 다 상향인데 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서 그래서 종합전형 지원대학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원 범위를 먼저 교과전형부터 설정을 하고 대학별 내신 산출해서 대학이랑 학과 탐색하고 정성평가나 면접 등 전형 요소를 어쨌든 고려해서 학과를 다시 한번 추리고 2, 3년치 이제는 올해부터는 3년치 경쟁률이나 입결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경쟁률을 특히나 2개의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전형별로 경쟁률이랑 입결이 매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가천대라든가 경기대라든가 인천대 같은 대학을 쓸 때는 3개년치 양쪽 전형 경쟁률 입결을 다 봐줘야 되는,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만 보고 쓰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형 요소가 바뀐 것도 봐야 되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됐느냐 강화됐느냐 신설됐느냐 아니면 전형 요소가 바뀌어서 이 아이한테 내신 산출에 있어서 유리함이나 불리함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걸 생각보다 교과 전형이 그냥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상 내지는 대기업 발표 자료상 전년도에 됐으니까 올해도 그냥 써보자 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형의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주셔야 되고 경쟁률이 매년 업다운 되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고 전형 요소가 바뀐 대학이 있고 바뀌지 않은 대학이 있고 이런 걸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장 쓸 때 보통 4장에서 5장 정도의 카드를 골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대학의 복수 학과를 골라주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9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능 최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실제 원서 접수를 할 때 교과 전형은 경쟁률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복수 대학을 설정해 놓지 않았는데 애초에 상담한 대학과 학과의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하고 썼는데 예상보다 훨씬 터지면요. 근데 경쟁률이 터지면 충원율이 높아도 입결은 전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2장일 때는 한 4장 정도의 카드를 준비해주고 경쟁률 고려해서 1순위, 2순위는 여기인데 실제 경쟁률이 터졌을 때 전화통화로 그 자리에서 야 대학 어느 대학 어느 과로 바꿔 이런 상담을 긴박하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서부 대학이나 학과 경쟁률을 같이 봐야 되는 건 여기 정도 해서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경쟁률 추이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전형은 뭐 수도권 전형이라고 불릴 만큼 수도권 선발 인원이 많고 일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안에서는 교과 전형보다도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도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전반적 상승세였습니다. 교과전형이 줄어든 만큼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더 쏠렸겠죠. 그리고 대학별 선호도는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선호도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반적으로는 학과 내지는 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한 지원
선호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비선호학과는 여전히 계속 비선호라는 생각. 비선호니까 전년도에 입결이 확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2, 3년치를 보고 나면 교과 종합이 비선호학과는 입결이 계속 낮아요. 특히 중상위권 대학 이상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위권 대학은 사실은 선호 비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패턴을 찾을 수 없게 입결이 계속 바뀌어요. 경쟁률과 입결이. 근데 적어도 중위권 이상 대학에서는 선호학과와 비선호학과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은 건동홍 위에서는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고요. 경동홍 밑으로 가면 그게 교과든 종합이든 매년 업다운이 이상하게 반복되는, 전년도에 입결 제일 낮았던 학과가 갑자기 입결 탑3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국민숭실부터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경쟁률을 지나치게 많이 고려하고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근데 상위권 대학은 선호 비선호 내지는 대학별 선호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할 때 경쟁률이 왜 교과 전형에 빠지고 종합 전형이 늘어났을까? 올해도 계속될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쨌든 교과 전형의 높은 경쟁률과 입결 때문에 작년에는 교과 전형의 거품이 일부 빠진 게 아닌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미반영 요소가 증가하고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학종을 지원하는 게 워낙 쉬워졌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학생이라도. 그 다음 수능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상위권은 어쨌든 정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수시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소신상향하는 경향성이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대 지원하는 건수가 작년이 역대 최다거든요. 그 상위권 대학인 아이들일수록 정원이라든가 뭐 경쟁률 입결 상관없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 안에서 공략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훨씬 더 커졌다. 안 되면 정시까지 가겠다라는 아이들도 어쨌든 실제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늘었다. 특히 자연계에서. 그 다음에 중하위권 아이들은 거꾸로죠. 수능이 안 나오니까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수시 모집에서는 어쨌든 조금 더 안 되는 내신으로 상향을 할 수는 없으니 종합전형으로 한 번 더 도전해봐야지 라고 하는 애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었다. 저는 올해까지는 그 경향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작년 반대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교과 경쟁률이 낮아지면 입결도 일부 낮아졌다라고 할 때 올해는 교과가 다시 거꾸로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는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 학생 수가 줄어서 아이들 규모를 생각해 보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만한 아이들의 숫자가 되게 제한적인 것도 맞아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요즘에 학추 인원 못 채우는 대학들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쓰지 않아서도 있지만 이성적에 쓰는 게 의미가 없어서 비는 대학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교과 전형은 더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작년 정도 수준에서, 근데 종합전형은 오히려 더 지원할 수도 있다. 원래 종합전형 자원이 아니었던 애들 중에 종합전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저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서류형과 면접형의 특징은 특히 면접형이 경쟁률은 높은데 충원율이 낮으니까 좋은 전형 구조는 아니죠. 아이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안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입결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지원자 풀이 명확하게 갈렸기 때문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인데 서류형과 면접형의 입결 차이가 거의 한 등급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확실히 서류형이 높고 면접형이 낮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대학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예전에는 유의미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는 있다. 근데 벌어지는 이유가 2025 기준으로 본다면 평가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가 요소가 어찌됐든 세종대 중앙대 한국외대 보시면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45에서 50이면서 반대로 진로 역량 반영 비율은 되게 적은데 면접형은 진로 역량 반영 비율이 대부분의 대학이 50%를 가져가니까 내신은 좀 낮지만 소신상향 지원할 때는 면접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말을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로 서류원과 면접형을 결정하기보다는 평가 요소상 그다음에 입결을 고려했을 때 이 대학은 너 정도 내신이면 스펙이 약간 딸려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이 대학은 네가 입결 기준보다는 내신이 낮지만 합격 사례들을 보니 너도 이 정도 학생부의 질이면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 류의 상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개 전형을 같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한 개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들은 상명대, 한양대, 에리카, 가톨릭대를 제외하면 전부 다 면접형입니다. 지금 대학이 계속 학종에서 얘기하는 건 학생부에서 변별이 거의 안 된다예요. 생각보다 변별이 안 된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직접 만나보지 않고 아이를 선발하는 게 어렵다. 대학은 사실은 면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간과 비용 문제가 너무 커요. 그리고 충원율까지 고려해보면 면접한 애들이 전부 다 딴 대학 가버리고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면접을 다 했는데 우리 대학에 오지도 않을 거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냐의 문제에 압박을 대학들이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면접을 늘리고 있는 현상을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올해 면접 비율 늘린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학종에서. 실질 반영 비율 자체도 높아진 대학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면접형을 노릴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거꾸로 가톨릭대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보다는 수도권 이내 고등학교에서는 상명대랑 가톨릭대는 되게 협박 전화 교사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면접형 없애고 다 오히려 서류형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율이 줄 거다. 시대를 역행하면 어떡하냐. 설명해야 하면 오히려 항의를 되게 많이 받는 형국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어쨌든 학종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웠다면 면접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전형으로 학종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면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과목은 뭐 권장이수 과목 이제 다 아시지만 서울대는 뭐 인문 세계 모집단이 제시는 했지만 저것 때문에 미적 들어가는 애들은 없을 거고, 자연 같은 경우도 뭐 미적 확통기하 다 하거나 아니면 관련 학과에 해당되는 과투를 하고 오는 정도 선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5개대 같은 경우도 경희대, 고려대, 연대, 중앙대,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앞으로도 이 공동연구는 함께 진행하는데 전형에 반영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대는 발표안을 작년부터 반영했고 이 중에 고대도 반영 안 하기로 했답니다. 공동연구는 같이 했는데 자기 대학 학과의 성격과 안 맞대요. 결과가. 근데 어쨌든 얘네가 시도한 건 인문 쪽은 없죠. 자연 쪽에서 학과별로 저런 학과들이 있을 때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수한 과목은 뭐고 합격한 애들이 가장 많이 이수한 과목이 뭔지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 관련 학과를 올 때라면 미적의 화학원, 물리원, 물리2까지는 들은 아이들이어야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결론을 공동 연구에서 낸 거고, 그거를 권장 과목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쪼개서 나왔는데 자연계열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어차피 3학년까지는 지금은 교육과정 선택은 다 한 상태고, 요즘에는 뭐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될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학생 수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필요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듣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죠. 근데 3학년의 일부 권장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핵심 과목 이외의 권장 과목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2학년 때 만약에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듣지 않았다면 3학년 1학기 정도에 큰 부담이 없으니 하나 둘 정도는 이수를 하게끔 유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5개대 공동연구자료 많이 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전공적합성이나 계열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고, 공동체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을 공동체 역량으로 묶었고, 대학마다 많이 사정관 강의가 있었겠지만 이제 서울시교육청도 한 사정관 공동연구 참여했던 사정관 분들을 모시고 한 3시간 정도 토론회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 예전이랑 평가의 관점이 바뀐 건 없다. 근데 다만 예전에 평가하기 어려웠던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항목 중에 일부를 없애거나 조정하거나,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공적 합성 같은 말들을 그냥 진로라는 말로 내지는 계열이라는 말로 좀 확장시킨, 예전에 인성발전 가능성 요소에 도덕성 있었던 거 아세요?
예전 공동연구에서는 도덕성이 있어요. 근데 학생부를 보면서 얘 도덕성은 10, 얘는 9, 얘는 쓰레기니까 2 이렇게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항목 없앴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주제탐구 캠프나 이런 거를 다른 학교로 이제 요청을 받고 뭐 방학이나 이럴 때 나갈 때가 많은데 생각보다 요즘 애들이 책을 찾는 법, 읽는 법, 기록하는 법도 모를 뿐더러 주제 탐구는 여러 학교에서 하는데 문제는 주제를 다 엉뚱한 걸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제 잡는 게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갈 때 지도하려고 오게대 공동연구 자료를 봤는데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범람하는 시대라 막 PDF 파일로 온갖 공동연구 자료나 아니면 뭐 진학과 관련된 내지는 설명의 자료 막 이런 거 엄청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면 대충 한번 흘겨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자료는 꼭 다시 정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작년에 다시 했거든요. 작년에 전교과 교육과 정도 그래서 한 5번, 6번 다시 정독하고 뭐 주제탐구 쪽의 주제 어떻게 잡는지를 보려고. 근데 교육과정을 실제로 분석하면 국어과는 되게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과랑 과학과는 가르쳐야 될 내용 요소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게 그냥 주제로 가면 되는 걸 교과서를 놓고 찾으라 그래도 애들은 주제를 잘 못 찾아요. 아니면 교과서에 없는 막 창의적 주제를 찾으라고 해봐야 엉뚱한 거 찾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주제를 가져올 때가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학종 지도할 때는 교육과정이랑 오게대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전형 요소를 바꾼 대학들이 대부분이니까 공동연구 자료도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다시 정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작년에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3학년 되기 전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강의에서도 여러 번 들었고 내용도 다 보셨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저는 시사점이 그래도 새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저 역량들 중에 지금 중요한 거 딱 3개만 골라라 라고 하면 저는 학업 태도랑 탐구력이랑 진로 탐색 활동가 경험 저 3가지가 변별력을 주는 유일한 요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교과목 이수의 노력이라든가 성취도는 이미 학교가 지도를 했고 성취도는 애가 공부한 정도에 따라 받은 성적이기 때문에 근데 또 비슷한 대학의 학과를 지원하면 어차피 비슷한 내신 성적과 활동을 한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변별이 될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탐구력,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 탐색 활동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그 요소를 보면 학업태도 탐구력,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측면에서의 노력을 보면 이게 가이드북 그 공동연구 자료에 나왔던 PDF 파일이죠. 이거는 그냥 다 오픈을 한 거고 밑에 있는 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교육청에서 토론회를 했을 때 대학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을 대봐라. 위에 것 중에는 다소 모호한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밑에 내용도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그냥 지도하셨던 경험상 다 들었던 얘기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면 학업 태도를 작년에 저희가 서울에서 10개 대학에서 11개 대학 정도 11개 대학 방문했는데 제가 서울 진학지도지원단에서 대학 방문 팀장 이었어서 제가 주관해서 10개, 11개 대학을 갔는데 한 번 가면 일주일 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3일 전쯤에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한 8명에서 15명 교사가 한 대학에 나가서 3시간 동안 토론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 답변한 걸 놓고 질문이 보통 한 70개 정도 됩니다. 대학 하나당. 전형별로 다 물어보니까 왜 바꿨냐부터 시작해서 작년 결과까지 내년엔 어떻게 될지를 막 물어보고 다녀요. 근데 서울대랑 고대가 유일하게 변별이 되는 요소로 학업 태도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직윤이라고 가정하면 어차피 다 1점대 초반 애들의 활동도 다 좋아. 봉사 시간도 생각보다 다 많아. 세특에서 변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변별돼요? 라고 했을 때 학업 태도요.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받으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른 항목에서는 일부 과장, 왜곡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과장이 세특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도적 측면에서의 과장은 자기는 없을 거라고 확신한대요. 근데 저 같아도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그게 없는 게 아닌데 저는 국어인데 국어 시간에 맨날 3학년 때 수학 문제집 풀고 있는 애 태도적 측면을 세특에서 강조해 주진 않아요.
그 아이를 내 새끼니까 그렇다고 낮춰서 쓰지도 않지만 걔는 그냥 학업 역량이 좋거나 수행평가를 잘했거나 뭐 이런 내용을 써주지, 태도적 측면의 언급은 4등급인데도 내 수업을 잘 들었으면 넣어주는 거고 1등급인데도 내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되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구는 신박하기가 어렵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들은 뻔한데 눈을 맞추면서 항상 열심히 들어, 리액션도 잘해줘, 대답을 잘해줘, 발표를 잘해, 모둠 활동할 때 두각을 나타내, 딴 애를 잘 도와줘,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애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되게 진부한 문구일 수 있는데 시작이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를 통해 뭐를 주제로 어떤 탐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매우 훌륭했음으로 시작하면 태도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업에서 교사로서 바라봤을 때 내 학생은 이런 태도를 가진 애야라는 한 문장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대사정관 말로는, 고대랑 서울대가 거의 조사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한 건, 어느 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수업 태도를 좋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긍정평가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게 이 학생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 만큼 여러 교과의 선생님이 그 아이의 일관된 학업 태도를 칭찬할 경우 걔에 대한 호감도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걸 두 대학이 동시에 이제 변별되는 요소는 우리 대학군에서는 그 정도가 오히려 변별이 되는 요소라고. 근데 세부평가 내용을 보시면 자발적 학습의 의지, 자기주도적 노력, 적극적 참여와 태도와 열정, 저거가 학생부 전반의 키워드로 박혀야 된다고요. 내가 읽어서 알고는 있는데 기재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사정관은 되게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양의 학생부를 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한다라고 가정할 때는 사정관이 추론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어봤더니 발전 가능성이 되게 뛰어난 아이라는 얘기인가가 아니라 글을 다 읽어가는 와중에 뭐뭐 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함이라고 아예 그 키워드를 넣어주면 아, 발전 가능성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저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학생부에 자꾸 드러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드러나도 앞에 사례가 붙을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어떤 의지가 매우 뛰어남. 그러니까 저 말이 들어간다고 개별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읽고 이해만 했지 저 기준으로 학생부가 작성됐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 라는 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탐구력인데 지식의 확장 키워드는 그다음 탐구활동에서의 성과,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저것도 키워드로 박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활동을 보시면 요즘의 대학에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건 교실 수업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창체 등으로 심화 확장된 경험, 저걸 지금 서울 소재 대학들은 무지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예전엔 왜 안 그랬느냐? 예전엔 대학이 교육과정을 몰랐고 지금은 교육과정을 필드에서 교사로서 뛰지만 않았지 웬만한 교사 이상으로 대학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과 담당 교사는 내 과목의 교육과정만 알고 있지만 사정관은 최근 4, 5년 사이에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기는 해서 전체 교육과정이라든가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높았다. 근데 지금은 모든 전형이 그렇지만 논술 전형도 교과서 내지는 교과서 윤문하거나 EBS 지문 정도까지인데 EBS도 논술에서는 최대한 지문을 빼려고 노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교과서 중심으로 내는 거 아시잖아요. 수능도 결국에는 여전히 킬러라고 부를 만한 정답률의 문제지만 근거는 교육과정에서 따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형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지점을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학교생활 충실도가 높은 아이를 선발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이 어떻게 확장되느냐의 여부로 평가의 관점이 많이 넘어왔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창체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진로 탐색의 경험도 마찬가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서 노력한 경험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관심과 탐색 부분을 아이들이 잘 기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발표를 자문회의에서 저렇게 했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귀하다라는 건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경희대가 평가하고 난 후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서울 소재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대학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학생부 평가를 하고 나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활동은 보이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제 탐구한 주제만 남지 박정준의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할 때는 박정준이라는 애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했고 교과 수업은 어떻게 들었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아이구나 라는 것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그려지기에는 사실 글자 수가 너무 많이 제한이 걸린 것도 있고 미반영 요소가 늘어난 것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할 때 그 아이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항목이 뭐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랑 작년에 같이 뭐 유튜브를 찍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사정관의 읽기 방식이 좀 변화한 건 예전에는 진로희망 분야를 먼저 보고 진로희망 분야에 생명공학자라고 써 있으면 얘가 생명공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왔나?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기재는 되지만 미반영이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많은 사정관들의 읽기 패턴이 변화한 건 요즘엔 종합 의견부터 읽고 평가 들어가는 사정관의 수가 압도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지 담임이 기술해 준 걸 보고 세특을 읽을 때랑 안 보고 세특을 읽을 때랑 평가가 달라진대요. 근데 본인들은 종합 의견을 읽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본대요. 근데 3학년은 종합 의견이 없이 학생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팁은 종합의견이랑 가장 성격이 비슷한 학생부 항목이 어디예요? 그나마 제일 유사한 기록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 자율활동이에요. 자율활동을 종합의견처럼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별거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쓴 지 5, 6년, 6, 7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이렇게 쓴 자율활동 특기사항이 아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땐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자율활동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컨트롤 CV로 끝나는 경우들, 행사활동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보를 자율에 더 남겨주면 충분히 참고점이 된다. 라는 얘기들을 대학이 해요. 그것만으로 뭐 당락이 바뀌고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3학년 아이들 마무리해 주는 겸 자율활동 기록을 그런 행사 중심의 그냥 컨트롤 CV 기록이 아니라 종합 의견에 준하는 아이를 소개하는 문구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목별 역량을 세밀하게 살피고 교과 성적을 표준 편차까지 고려해서 종합평가한다라는 건 원래도 그랬으니까. 근데 대학이 또 얘기하잖아요. 학생이 잘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저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교과 담당 교사는 세특의 첫머리에서 담임교사는 종합의견이나 자율활동에서 아이가 보이는 기술을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특 중심의 평가 강화됐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 강화됐다는 원래도 그랬으니까 점점. 다양한 교내 봉사를 살핀다. 세특의 독서활동 기록 사례가 많아졌다. 봉사활동은 몇몇 대학은 코로나 지나면서 전체적인 평균 봉사활동 시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만점이다라고 말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중위권 이상대에서는 대부분 봉사활동도 여전히 평가 대상입니다. 근데 저 말이 무서운 거죠. 학교마다 너무 달라. 근데 실제로 봉사활동 시간을 3학년 때 무리하게 늘릴 수는 없으나 어쨌든 봉사활동 시간 관리는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봉사는 하거나 아니면 3학년 담임들이시니까 학년부장님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3학년도 특정 시간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해서 봉사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제가 학예인사로 몇몇 대학을 참여해서 면접을 참관을 해보면 작년은 대학을 막론하고 면접의 패턴이 크게 보면 강조점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독서와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이게 애초에 반영 비율이 높거나 한 건 아닌데 시간이 적은 애들한테 소명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치 약한 수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보건이나 사범 계열이나 이런 쪽은 애초에 봉사시간 반영 비율이
타 계열에 비해서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에 10분 동안 봉사만 가지고 까이고 나왔습니다. 후기를 몇몇 본 아이들 거는. 왜냐면 봉사가 너무 적었고 리더십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애니까 방어를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업 역량 위주로 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은 건 아닌 게, 회장이 아니었지만 저는 학업 역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이니까 애들이 모르는 걸 물어볼 때마다 항상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뭐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들어줬지만 그게 회장 부회장이라는 직책이라든가 봉사 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고 퉁친 거죠.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가 왜 적었냐고.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은 그렇다 치고 봉사 시간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애가 또 퉁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는 적게 했지만 대학에 진학한다면 앞으로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의대 공부가 얼마나 빡센데 고등학교 때 봉사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와 더불어서 야 기부로 따져보자. 예를 들면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월소득이 되게 적지만 매년 10,000원 20,000원이라도 모아서 기부했다는 게 언론에도 막 나오지 않느냐. 기부라든가 봉사라는 건 돈벌이가 많든 적든 시간이 많이 남든 안 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원래 안 했던 사람은 환경이 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멘붕이 온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독서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독서활동 상황이 있으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책 소개해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책이 뭐예요? 수준이었고 간혹가다 꼬리 질문이 나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서가 무조건 꼬리 질문 가서 어느 수준까지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면접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도서명 저자명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세특뿐만 아니라 창체에도 독서 기록이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단순 독후 활동 이외의 활동을 했을 경우라면 창체나 세특에 도서명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 내용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들어온 건데, 제가 본 학과의 경우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제외하면 다 감점이었습니다. 독서가. 10명 중에 3명은 내용도 소명을 다 했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게 흥미로워하고 이 내용도 이해했단 말이야. 좀 어려운 건데 막 이러고 넘어갔는데, 10명 중에 5명은 책 소개는 신나게 잘했어요. 그것까지 준비를 안 해고 오는 애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꼬리 질문이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고백을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수행평가 때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발췌독이었는데, 그래서 대학이 근데 생각보다 발췌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낼 때는 당연히 발췌독을 할 수도 있죠. 대학생도. 오히려 숙제할 때는 더 많이 하지만 대학이 원하는 독서는, 내지는 독서활동 상황에서 기재되기를 원하는 독서는 양보다는 질인데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듯이 정독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온 걸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췌독이라는 답이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나머지 2명은 제가 볼 때 나중에 이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라도 팔겠네 싶은 식으로 학교를 팔아요. 안 읽었는데 2명 정도가 안 읽었는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은 자기평가서를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자기평가서에 들어가면 그냥 넣어주셔서, 책은 안 읽었는데 책을 넣으면 좋다고 해서 내가 2권을 읽었다고 넣었더니 선생님이 그냥 반영해서 써주셨습니다. 이러고 학교를 파는 애들이 실제로 한둘 있더라고요. 와, 저놈 아무리 그래도 그냥 지가 잘못했다 그러지. 우리 선생님은 자기평가서 내용을 세특에 옮겨주는 사람이요. 근데 걔들 나중에 결과 다 나고 나면, 평가는 블라인드로 하지만 나오고 나면 그런 거 다 블라인드 까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라든가 단위 학교의 합격자 변화라든가 뭐 아니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긴 하거든요. 수업령 유연화에 따른 자율적 교육활동 운영 사례 많아졌는데 대학이 얘기하는 건 주제 좀 아이의 진로에 맞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도 많으나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한 경우에 이걸 왜 가산의 요소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올해 대학 방문했을 때 제일 화두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물리세특보다 더 물리세특 같은 영어세특을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할 때 경희대는 미반영이요. 서울대도 미반영이요. 근데 경희대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얘가 만약에 기계공학과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에 대한 전공과 계열적 합성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수학과 과학 과목의 성취도와 세특이에요.
영어 과목은 애초에 그 아이의 진로 역량을 보는 용도로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는 그냥 기초 학업 역량 수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해, 국어를 잘해, 토론을 잘해 이러면 대학에 와서도 발표도 잘할 거고 레포트도 잘 쓸 거고, 영어를 잘해 그러면 영어로 된 논문을 읽고 진도를 따라가는데도 무리가 없겠네. 근데 영어의 성취 기준에 하나도 따르지 않은 그 아이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로 500자를 채워버리면 그거는 그냥 미반영. 그걸 서울대는 좀 더 명쾌하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영어 선생님은 물리를 모르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대답은. 근데 그 수업에 물리를 베이스로 한 애, 화학을 베이스로 한 애, 생명공학을 베이스로 한 애가 다 있을 텐데, 그 학교의 영어 선생은 그 지식을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만큼 알아서 주제탐구 보고서 지도를 하고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안 보겠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걸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돼요. 근데 어디부터 바뀌냐면 건동홍 아래부터는 바뀌어요. 근데 상명대 광운대 가서는 제가 울컥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유는 광운대 사정관이 우리도 중앙되면 과목 성격에 맞게 수업하시고 기재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대요. 상명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지원자 풀에선 그런 기록도 매우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건동홍 밑에서는 봐요, 그걸. 건동홍 위로 가면 상대적으로 반영을 안 하려는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우리가, 야, 너는 생긴 게 되게 고대스럽구나. 너는 걸음걸이가 경희대스러워. 그래서 거길 지원할 거니까 내가 경희대에 맞춰서 세특을 써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학을 고려해서 어떻게 세특을 씁니까? 근데 굳이 그래도 가르자면, 이거는 제 주관적 기준인 거예요. 굳이 가르자면 저는 1, 2등급 학생은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기재해줘요. 학업 역량의 우수성이나 탁월성을 대학이 더 원하거든요. 그 애들이 지원하는 대학은. 3등급부터는 그냥 기재할 때 염두에 두는 거죠. 어느 대학이다가 아니라 이 친구들부터는 진로 역량을 조금 더 강조해줘야지 정도의 기준인 것 같아요. 대학별로는 못 나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넘어가서 3년 전에 나온 건대중앙대 한양대 공동연구에서도 어쨌든 탐구활동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실험실습 토론에 대한 기술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2위가 학습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지금 서울 소재 수도권 소재 대학은 생각보다 학습태도 성실성 참여도를 훨씬 높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선생님들이 올해 학생부 마감하실 때 좀 참고해서 기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하단의 두 개는 옛날에는 적게 많아야 붙었죠. 오히려 적게 많아야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몰랐다. 지금은 교육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기록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다. 얘는 저 논문에서 사정관들이 지원자 간 변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재 유형이 뭐냐를 서술형으로 응답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거를 잡아온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의 키워드는 이후라는 단어예요. 이후. 그러니까 활동이 하나로 안 끝나고 교과에서 배운 게 확장돼서 창체로 넘어갔다라든가, 아니면 교과 안에서도 수행평가가 끝났는데 이후 하면서 독서가 이어진다거나 후속 활동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배운 걸 기반으로 뭔가를 더 연계하거나 확장하거나 심화시켜 본 경험이 있느냐.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의 키워드는 자발적 심화학습, 주도적 심화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종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학교생활 충실도랑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이에요. 근데 정규 수업 시간에 대부분 강의식으로 진도를 나가거나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정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심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고등학교 현장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후속 활동으로서의 독서가 계속 활용되고, 대학도 그러니까 세특의 독서가 기록되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모든 과목 세특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죠.
내 전공과 관련된 교과에서 깊이를 보여내주는 수단으로 독서가 후속 활동으로 활용되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해결되죠. 수행평가 이후 유기화학에 대한 관심이 생긴 학생이 세 번째, 네 번째도 해결되죠.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이런 책을 읽고 학기 말에 이런 발표를 하였는데 이런 점이 매우 훌륭했음. 그러니까 독서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키워드가 해결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유행처럼 활용하는 겁니다. 그건 창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학종에서는 창체, 교과, 종합의견 빼면 볼 게 없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서울에서 학종으로 옛날에는 잘 붙였는데 요즘에는 실적이 떨어진 학교도 있고, 반대로 옛날에는 학종으로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되게 잘 보내는 학교가 있으면 지원단 안에서 이제 학생부를 모아서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보는데, 저희가 채점을 해도 세특을 가지고 변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창체는 A 대 B, A 대 C, A 대 D가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진학교사들은 세특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특은 베이스로 제일 중요한데 실제 변별에 있어서는 창체가 제일 중요하다. 오히려 당락을 좌우하는 건 창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에서는 은어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체 깔맞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 창체를 딱 맞춤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작년에 두 번째 방문 대학이 중앙대였는데 중앙대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창체에 세특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율 500, 진로 700, 동아리 500 하면 전체가 1700자면 화학공학과를 오는 애면 1700 중에 한 1300자가 화학 세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로 검사 결과라든가 자연계 애가 인문학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성평등 교육받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받고 이런 게 지금은 다 빠지고 교과 시간에 배운 거에서 끌어와서 관심 있는 영역을 창체해서 더 학급 독서를 통해서 탐구,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거의 자기 전공에 해당하는 세특으로 다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저는 교육적은 모르겠는데 그게 기재활용에서의 편법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는 너무 그렇게 깔맞춤하는 게 꼭 좋은 거냐 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대학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애가 더 경쟁력 있냐고 판단하냐에서는 모든 대학이 다 저걸 어떻게 안 좋게 평가할 수가 있냐고. 애가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확장했다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세계 그 3학년 부장님들 모시고 서울 전체 3학년 연수를 할 때 그 방문 결과를 보여드릴 때 저 문구를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비교가 잘 되게 하려고 버전 1, 2, 3를. 얘는 좋은 문구인가요? 안 좋은 문구인가요? 그냥 대략 빠르게 속독했을 때 안 좋은 문구예요. 근데 그냥 내 느낌에라기보다는 사정관이 대학에 따라 평가 요소가 다르지만 보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한 3년은 전체 사정관들 의무 연수에서 제가 강의한 기재요령이랑 학생부 기재 강의가 어쨌든 전체 사정관이 의무로 꼭 들어야 되는 연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서울대가 제시한 기준을 제가 다시 돌려 제시한 거긴 해요. 그때 학생부를 읽는 기준 세 가지가 뭐였냐면 구체성, 지속성, 개인의 특성과 역량. 이거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다르더라도 문구를 읽는 방식은 어느 정도 통일돼 있는 거예요. 구체성, 지속성, 개인의 특성과 역량. 그러면 다시요. 저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인가요? 아니에요. 저 활동은 지속적으로 한 게 기록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마 외교관 특강할 때 외교관이 오셨는데 애들이 그냥 막 자면 안 되니까 소감문이라도 쓰면 나중에 학생부에 반영해 줄게 정도 수준의 소감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가 만약에 정치외교학과를 가는 애라면 뒤에 후속 활동을 붙였겠죠. 이후 관심이 생긴 학생이 뭐 책을 읽든 주제 탐구를 하든. 그게 없어요. 저기에 개인의 특성이나 역량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대학 사정관의 평가예요.
의문문의 형태지만 그냥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버전 1 때라면 그 다음에 주제 탐구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창체가. 얘는 좋은 건가요? 쟤는 특정 대학에서 판단을 할 때도 상위권 대학이었는데 자기 대학 지원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하면 저 정도면 상위 한 20% 안에 들어간다. 저 정도면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한 문구였어요. 구체적이죠. 앞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뭘 했는지가 구체적이잖아요. 내지는 책을 읽고 다른 한국 문학 작품들이랑 비교하고 아카데미 듣고 학회 홈페이지 뒤져서 자료를 찾아서 뭘 만들었으면 지속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개인의 특성과 역량은 사실은 조금 약하지만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든가 마지막 문장에 적극적으로 탐색했다. 태도 측면의 언급은 있어요. 역량 중심 기재는 안 됐지만 근데 저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중대가 말한 창체의 세특화는 이런 거예요. 이제 문구가 약간 유행처럼 이렇게 가요. 시작이 사회문화 시간으로 가요. 화학 시간에 뭘 배우고 호기심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키워드를 박아줘야 읽는 사람은 훨씬 편한 거라고. 교과 내용을 확장시키는 거라는 걸 티를 내줘요. 아예.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앞에 거랑 비슷하다고 치면 마지막 두 문장에 역량 기재가 되는 게 앞에랑 차이점이죠. 앞에는 그냥 어떤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서는 실천 능력이 돋보인다라든가 뛰어난 사고력과 과제 집착력을 발휘한 게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적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량에 대한 평가적 기술이요. 그래서 요즘에는 쟤를 대학이 좋아하는 편인데 걔 뒤에 얘랑 똑같은 건데 세 줄이 더 붙은 거예요. 저 세 줄은 뭐예요? 독서가 붙은 거예요. 독서가. 저러면 진로활동 700자 중에 500자가 저걸로 지금 때려 박히는 추세인 거예요. 자율활동 200자는 담임이 학급생활로 써주고 한 250자에서 300자는 독서를 했거나 토론을 했거나 그걸 기반으로 발표한 학급 특색 활동이 전공에 깔맞춤돼서 들어가고 동아리가 또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1700 중에 한 1300이 저런 식으로 박히면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학생부 마감하실 때 생각을 좀 하실 부분이고 기재 전략에서는 오늘은 기재 얘기를 길게 하는 날은 아니지만 저 역량을 키워드로 또 마찬가지로 학생부에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생님들이 3, 4년 전부터는 강사들도 저걸 많이 보여주니까 다 보셨는데 세특이나 학생부를 작성할 때 저게 문구로 꼽히느냐라고 하면 단위학교 학생부 컨설팅 가보면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근데 종합의견이나 자율활동에 자기관리 역량이 이런 측면에서 매우 뛰어남 이러고 아예 딱 역량을 박아주셔야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가 훨씬 쉬워요. 2022가도 2개 빼고는 똑같거든요. 이게 과목별 역량도 있죠. 과목별 역량을 세특에 박아주셔야 돼요. 유추하게 만들지 말고. 근데 실제 세특을 점검해 보면 그렇게 활용된 세특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대학은 학생 더하기 사실까지 기술해달라 그랬어요. 저 때 저 사정관이랑 싸웠던 기억이 술자리 가서. 왜냐면 대학 입장이 뭐였냐면 평가는 우리가 할 테니 니들은 다 주관적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평가는 하지 마. 사실까지만 써주면 평가는 우리가 할게. 약간 초반에는 저런 느낌으로 말한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은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과 수업하고 기재할 때는 내가 어떤 교사냐라고 할 때 사실에 근거한 평가적 기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표함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발표함 이렇게 끝내면 대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걔네가 알고 싶은 건 발표했는데 평가자인 교과 전문가인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왜 좋았냐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훌륭했냐고요. 라는 평가를 붙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함 이러면 뭐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더 좋은 기재냐라고 할 때는 평가적 기술을 원한다.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두 줄이 이전 버전이랑 달라진 실천 능력이 돋보인다. 어떤 측면에서 자기주도적인 확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된다. 이런 평가적 기술이 역량 중심으로 꽂혀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어휘력이 떨어져서 단어 조어가 안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만 돌려쓰기가 뭐 하니까 사고 능력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어놨다가 쓸 때마다 뽑아 쓰려고 새로운 조어가 생각나면 그 목록을 조금씩 추가해 놓으면서 단어를 갈아 끼면서 가는 용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 문제 해결력도 그냥 하나로만 쓰기가 되게 거시기 하니까 다양하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시면 그나마 적합한 걸 찾아 쓰시기가 편할 거고, 공동체 역량이라고만 쓰기가 되게 거시기 하니까 여러 단어를 또 조합해 가면서 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인데 시작은 왼쪽에서 해야죠. 발표함, 제출함, 참여함, 이게 맞아요. 근데 중간과 끝으로 갈수록 그래서 우수했다, 충분했다, 좋았다 이런 말이 평가적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제출함이면 안 된다고요. 제출했는데 어떤 점이 훌륭했음, 뛰어났음, 좋았음. 발표를 했는데 발표함이 아니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우 훌륭했음 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는 걸 대학이 요즘엔 더 원한다. 교사가 평가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전략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떤 이유에서 만든 건지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얘만 시립대 경희대가 시립대는 삼포도로 보여주고 얘네는 학교 유형별로 보여주는 유일한 대학이잖아요. 시립대가 지원이 일반고가 인문 쪽이 2.86인데 합격이 2.3이에요. 평균이. 자사특목이랑 이걸 유형별로 시립대는 다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죠. 자연계열도 2.78대에서 지원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합격자 평균 내신이 2.29예요. 그러면 저렇게 발표하지 않는 성균관대는요? 한양대는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50% 컷, 70% 컷을 종합전형은 잘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사특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타 대학들이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립대보다 높은 대학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 합격 컷이 그냥 보이는 50% 70%를 보고 쓰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계산하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단위 학교의 입시 결과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년도 전전년도 우리 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신대에서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갔느냐가 학종에선 더 중요합니다. 붙여본 경험이 더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50%컷 70%컷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네오르네상스의 어문 계열 합격자 4, 5, 6등급은 전부 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거든요. 다 외고거든요. 근데 저거를 컷으로 만들면 내신 컷이 되게 낮게 형성돼요. 그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 논술은 아까 말씀드려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수능부터 먼저, 수능이 안 되고 논술을 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다 정리해 놨는데 합격률도 낮고 충원율도 낮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선생님들이 왜냐면 논술은 이제 다 지도교사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논술은 어쨌든 논술 가이드북이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도록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전년도 자료가 다 있고, 연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의 수시 전형에서 논술 말고 면접 같은 경우 모의 답안을 정답을 안 놨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사과국세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교육부의 압박을 받아서 모든 전형의 모범 답안을 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를 꼭 많이 보시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건, 이게 중앙대 논술 문제인데 통합사회 천재교육 212쪽에서 냈다고 걸려 있어요. 선행학습 외역평가를 보면 어디까지를 밝히는지를 213부터 219 사이에서 제시문 재구성했다는 것도 나와 있고, 중앙대 논술에 3위인곡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문학 미래행 교과서 194쪽부터 7쪽 사이에서 연계했다는 걸 대학이 밝혀요. 오른쪽 지문을 보시면 제시문 근거 보세요. 다 교과서란 말이죠. 그러면 논술로 함부로 들어가주는 애한테 해줄 말은, 인문은 국어랑 사회교과서를 전부 다 정독하고 학습활동 문제를 다 풀어라. 자연은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라. 근데 그러면
아주 탄탄하게 내신 기본기가 쌓여 있을 거라서 3학년 내신 마무리하기도 좋을 건데다가 저렇게 교과서를 탄탄하게 보면 수능 성적도 잘 나오겠지. 그러면 논술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려면 저런 교과 지식에 대한 게 기본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상위권 대학의 재시문형 면접도 근거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교과서 기반 학습을 되게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면접에서 저게 강조된다. 자연계열도 똑같은 거죠. 좋은 책 신사고 133, 139에서 수리논술을 문제를 내는데 못 푸는 거란 말이죠. 발상만 저기 서 있고 수준은 더 높긴 하지만, 그래서 논술 대비하려면 자연 논술은 거의 다 과학 논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수학은 미적기하 확통이 다시험범이고 수학 1, 2까지가 다시험범이에요. 그 교과서 다 볼래? 아니면 수 1, 2에 네가 선택한 미적만 집중할래? 아이한테 선택하도록 근거를 들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가 돼야 수능이 돼야 대학별고사 준비가 된다라는 거. 기본 없이 자꾸 건너뛰는 게 아이들 마음에는 본인이 대학을 가장 잘 가는 방법을 묘수를 찾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전형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걸 막아주는 게 담임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고, 수능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몇 개 자료를 더 정리해 왔지만 시간 관계상 꼭 보셔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경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다 이미 아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올해 수능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위에 걸 보시면 예전에 어려운 문제는 국어 35번, 39번이 20.4%, 28.9%면 나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의 경향성은 2번에 가서 정답이 20.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이 52.2%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2, 3, 2, 3, 2, 3 하다가 2번으로 가게 만드는 게 국어, 영어, 사회, 과학 탐구는 약간 경향성이기도 했죠. 39번도 마찬가지죠. 1번이 정답인데 28.9%인데 그러면 애들은 4번으로 매력적 오답이 하나가 쏠린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수능 문제의 경향성이었는데, 작년 애들이 타임어택을 심하게 경험한 이유는 영어 단어를 한 개도 모르는 게 없어서 다 해석을 했는데 답을 못 찾아요.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영어 33번이요. 정답이 5번으로 14.3%거든요. 나머지 선지가 선택률이 5번보다 다 높아요. 저건 1, 2, 3, 4, 5가 다 헷갈렸다는 거죠. 애들에 따라서 3개 이상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 특히 국어, 영어, 탐구에 있어서 많이 바뀐 건 영역별 기초 역량이 어쨌든 되게 중요해졌다. 기본기가. 오히려 문제풀이에 집중한 기술자들이 더 헷갈렸거든요. 작년에 문제 출제 들어갔던 교사 몇몇 영역의 교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국어 영역은 모든 문항의 선지만 10번 이상 갈아치웠답니다. 조사 하나씩 바꿔가면서. 근데 이제 정확한 장르에 대한 이해나 개념을 알면 덜 헷갈리는데, 이전에 문제풀이 기술자만 놓고 봐도 1, 2, 4랑 3이랑 같고 5번의 경향성이 좀 다르면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별로, 장르별로, 아니면 해당되는 교과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풀이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아이들한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다시 해주셔야 된다. 맨날 수능 만점 맞은 아이들 인터뷰하면 한결같이, 저도 만점은 못 맞아봤으니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한결같이 재수없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근데 걔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렇단 말이죠. 사탐, 과탐 교과서 거의 통으로 외워버리다시피 공부를 하니까 변형을 자꾸 시켜도 실수를 덜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는 오답노트가 다시 부활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답은 맞췄어도 정답 해설이 요즘에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해설해 주잖아요. 문제집이든 모의고사든. 이제 맞췄어도 나머지 선지가 답이 아닌 이유가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선지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이걸 패턴으로 얘가 익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유형을 문제풀이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풀 때마다 선지 하나하나의 답인 이유와 아닌 이유를 다 알 수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올해는 선생님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라도 오답 선택지 분석, 근데 사실은 정답을 맞췄을 경우에도 선택지 분석을 좀 일일이 하도록 좀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업무량도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3학년 담임이시면 올해 또 고생을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3학년 교무실 분위기가 선생님들끼리 좋았을 때 입시 결과가 안 나왔던 적은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하시고 소통 많이 하셔서 올해도 힘드시겠지만 즐겁고 보람 있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